사실 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공분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잔혹함에 비춰서 이 양형이 적당한 것인가. 근데 이 조주빈이라든지 문영욱에 대한 엄벌을 했는데 그 방에 뭐 적게는 뭐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선장에게만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다 선장 선원뿐만 아니라 그 사주에게까지도 징역 7년에서 한 10년 그 정도 형만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책임을 질 만한 사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에게만 강한 형을 부여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나머지 이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 비춰서 봤을 때도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해서 기존의 관리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판사님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 계속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과거 관례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판사님들한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이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일련의 재판들이 진행이 됐는데 판결들이 어떻게 규결됐는지 오지연 변호사님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하고 이제 주목을 받았던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징역 42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N번방을 최초로 개설했던 각각 문영욱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반해서 공범들, 그러니까 주범에 가까운 공범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7년에서 한 15년 정도 사이에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와치맨은 징역 7년, 이기아는 징역 12년, 붓다 강우는 징역 15년 정도로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주빈 그리고 갓가지라고 불리는 문영욱에 대한 이제 형량은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좀 높게 보여서 와 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타 피의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요.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사법부의 어떤 약간의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선장에게만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다 선장 선원뿐만 아니라 그 사주에게까지도 징역 7년에서 한 10년 그 정도 형만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책임을 질 만한 사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에게만 강한 형을 부여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나머지 이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 비춰서 봤을 때도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해서 기존의 관례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판사님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 계속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과거 관례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판사님들한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범 내지 종범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영자들 외에도 이 성착취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이런 것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일반인들에 네. 관련된 처벌도 중요한데 이 부분 한결에서 또 추적해 오셨죠? 네, 지금 이제 기소되거나 처벌된 일반 가담자가 378명인데요. 이들의 1심 재판에서 평균적으로 이들은 한 678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네. 처해졌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징역형이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13.2개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징역형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69.1%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는 하지만 형을 이제 유예해 주는 경우가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 실형을 받은 비율은 12.4%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징역 1년 정도 대략적으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는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거나 뭐 벌금을 내는데 그친 건데요. 사실 이 378명을 기소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전에 비하면 굉장한 진전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초범인 경우에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 아니면 뭐 벌금형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형을 유예하는 기소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전례에 비하면 굉장한 진전이지만 사실 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공분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잔혹함에 비춰서 이 양형이 적당한 것인가. 근데 이 조주빈이라든지 문영욱에 대한 엄벌을 했는데 그 방에 뭐 적게는 뭐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기준을 이 사건에서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력의 문제라든지 현행 양형 기준의 문제라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들을 모두 최소한 수사기관으로 불러서 조사라도 한번 받게 하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을 잔혹한 범죄를 n분의 1로 가담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엄단하는 범죄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단계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사건도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그리고 실제 책임이 입증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가담자들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사실 사건의 규모라든지 뭐 관심에 비해서는 처벌 정도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일반 가담자 378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엄청 추린 걸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범죄의 성격상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박사방이 이제 맛보기 방, 뭐 모니터방 이런 방들에서 그 방에 모여있던 게 뭐 최소 규모가 사실 몇백 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많게는 몇천 명 있는 방들이 네. 있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그 방들에서 어떤 이제 범죄를 공모했던 혐의가 입증 가능한,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것이 오갔다든지 아니면 특정 범죄를 같이 모의하는데 있었다든지 이런 이제 식으로 추려 나갔을 텐데 수사당국이 그렇게 출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그 이상의 범위를 조사해봐야 기소가 현행 법률 체계에서 불가능하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